노동을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요거에 투쟁으로 계속 그걸 사과를 받아낼 것이냐, 아니면 교육이나 교류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받아낼 것이냐, 요거에 대한 그 충돌이 있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샬롬의 정다빈 멜라니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세진 시몬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마치 몇 시간 전에 뵙는 것 같네요. 예. 네, 오랜만에 뵙는 것 아, 같은데요. 그런가요? 예, 예. 네, 저희 오늘도 한국과 일본이 더불어 만드는 평화 주제로 질문과 답변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우리 샬롬의 멤버들에게 조금 질문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좀 보고 오셨나요? 예, 너무 민감한 질문들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친일파로 안 몰릴 수 있을까? 라거나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한일 관계 예민한 만큼 우리 세대에서만큼은 꼭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지금 일본 정권을 대표하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정치인들의 발언이 일본 국민 전체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바로 일본을 대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일본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하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도 아주 합리적인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한국에서 이렇게 도우려면 어떻게 좀 연대하는 방안이 있을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같이 제가 그 질문 받고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사실 말씀드려서 뭐 그렇게 뭐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신 된 그 권력이기 때문에 뭐 그런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그걸 간단하게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좀 가지고 있고요. 제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 일했던 그 노동시민단체 연구소에 거기에 일본의 시민단체 연수단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일본 야당, 그러니까 자민당이 아닌 당이죠. 야당의 중의원 의원, 그러니까 하원 의원 2사람,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의원 몇 사람, 그 다음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왔어요. 왔는데 이분들의 목적은 그거예요. 한국의 활력이 넘치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지금 일본 시민단체나 노동단체들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노령화가 되고 있거든요. 가장 나이가 지금 젊은 사람이 60대 막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한국에서 좀 찾아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시기가 참 공교롭게도 작년 8월 말이었어요. 작년 8월 말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제팬 운동이 막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네. 막 불타오르고 막 그럴 때죠. 근데 그때 오신 거예요. 그 일정을 취소할 수 없으니까. 왔죠. 이분들의 목적은 한국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그 모습이나 특히 우리 촛불혁명으로 시작한 우리 민주주의, 활력 있는 민주주의,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시민들의 질서, 그 다음에 시민단체의 활력들,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우리한테 나쁜 게 없잖아요. 나쁜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프로그램이 오셨는데 많은 프로그램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합니다. 일본에서 예, 오셨다는 일본에 오셨다는 거군요. 이유만으로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시국 씨 나오시는데 우리 시국이 이렇다는 의미로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어느 국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서울의 모 구청장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예방 일정을 취소했어요. 일방적으로. 만날 수 없겠다는 거죠. 정치적인 그런 책임이 많다는 것이죠. 아니, 한국을 배우러 오겠다는 사람들인데 단순히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걸 갖다가 일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뺑뺑 죄송해요. 비속어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네요. 예, 계속 이제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취소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과연 잘한 행동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일본인이 아베 정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일부분만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미국의 트럼프를 선택한
미국인들은 다 나쁜 사람들인가요? 뭐 더 심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정치적 논란이 심할 수 있으므로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신중하신 예, 편이시네요. 예. 왜냐면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앞날이.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좀 민족주의를 앞세워서 화해를 도모하기보다는 그냥 당장 내 몸을 사리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조금 이어지는 질문인데 네. 저희의 이제 현직 중학교 역사 교사시기도 한 박진성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결국 한일 관계사 서술은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기억과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여러 가지 역사 교육을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이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점, 그리고 우리 교실에서 더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한일 관계의 주제나 지점이 있을까요? 제가 일본사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또 어디서 배웠던 것은 아니고 혼자서 독학을 했어야 됐습니다. 책을 사서 독학을 했어야 됐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학창 시절을 내가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일본사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었나요?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세계사 시간에 지나가는 하나의 일로서 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사실 동아시아 전체에 한중일은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요. 역사가 어느 한쪽이 없거나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시하게 배우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역사적 맥락 그리고 관계없는 잘못된 이해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좀 공부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좀 하게 된다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도 한국의 역사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의 시각을 좀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그 역사 교과서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일본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 국가들 있잖아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심지어는 베트남까지 이게 같은 그 유교 문화권이거든요. 같이 이제 그 영향을 줬던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그 역사학자들이 좀 모여서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좀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공동의 역사에 관한 기억을 공유하면 네네. 그게 일종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 영상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같이 갈등 국면에서 강한 민족주의에 기대는 것은 결국에는 문제 해결을 좀 꼬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정의연 사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라왔잖아요. 수면 위로.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그 부각을 못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운동의 방향성 문제입니다. 운동을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요거에 투쟁으로 계속 그걸 사과를 받아낼 것이냐. 아니면 교육이나 교류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받아낼 것이냐. 네. 요거에 대한 그 충돌이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제 생각엔 그래요. 이번 문제가 결국 투쟁하는 방법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엔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를 하게 된다면 더 좋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청년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굉장히 많아집니다. 교회 또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인들을 대화의 테이블로 데리고 와서 일본에서도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하는 장을 만들어서 함께 한다면 좀 관계 회복의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또 나름대로 그 지난 강연에서랄까요? 하나의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이제 한일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선언, 파트너십 선언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사실 이런 선언만으로는 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조금 더 사회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사과의 성격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것까지 제시를 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질문도 있었어요.
이 제가 말씀드렸던 한일 청년 그리스도인 공동선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의 첫걸음인 겁니다. MOU도 첫걸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발걸음을 떼는 거죠.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청년들이, 그것도 가톨릭에서, 가톨릭 청년들이 그걸 시작을 하게 된다면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가지고 가톨릭 또 청년들은 선구자적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동선언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자체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렇죠. 그래서 네. 하나의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양국의 공동 번영, 역사와 평화의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전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하셨던 사과의 형식 규정이나 더 나은 사회적 측면의 확장 같은 부분은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같이 얘기하러 왔는데 우리가 만든 그러한 규칙으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일 청년들의 공유와 토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결론적으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그 갈등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그 갈등의 그 모습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제시할 수 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역시 이렇게 제안해 주신 공동선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어떤 한 선생님께서는 그런데 일본에는 그리스도교 신자 비율이 너무 적지 않은가, 그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좋은 시도를 한다고 해도 그게 뭐 유의미한 좀 이런 걸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해주셨어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의 가톨릭 교세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뭐 정말 작더라고요. 뭐 도쿄 교구 신자 수가 9만 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는 되게 작고 한국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 재정적으로나 신도 측면으로나 교육적 측면으로나 매우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교세 차이 때문에 한일 교류 행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나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을 한번 돌이켜 보면 뭐 여기 신자분들도 뭐 아시는지 잘 모르겠고 뭐 신자가 아니신 분은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작년에 한일 관계가 최악이 되었을 때 그 일본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곳이 일본 가톨릭이었어요. 일본 가톨릭이었고 그 일본 그 천주교 정예평화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사회 영역에 관련된 그런 위원회 등에서 직접적으로 성명을 발표합니다.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한국과 친선을 해야 된다. 우리의 역사를 다시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거나 뭐 그런 성명을 직접적으로 발표하기도 했고 또 공부 모임을 만들고 또 작년에 저기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에서는 한일 공동으로 심포지엄도 열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노력이 물밑에서는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떠나서. 그런 최악의 경우 속에서 토론과 교류의 장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가톨릭 교세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싫어하는 얘기는 서로를 위해서 그냥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예, 기도하자는, 아무런 내가 뭐라 그래야 되나. 내가 아무런 행동도 안 하는데 기도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될 문제가 없죠. 하나님도 그거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로의 문제를 결론적으로는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국의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점을 이용해가지고 좀 선제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왔습니다. 그렇죠. 피곤합니다. 그렇죠. 네. 네,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 일본에서 온 친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그 위안부 소녀상 배지를 샀는데 그 친구 가방에 그게 10개 정도가 붙어 있었어요. 모든 한국인이 다 그 선물을 그렇죠.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항상 어떤 과거사의 청산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만 어떻게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출발해도 좋은 네.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샬롬 살롱의 공식 질문이죠. 나에게 샬롬이란? 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예, 남들도 다 했을 텐데 그거 중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다르게. 네네. 제가요 되게 여러 곳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뭐 중학교 제가 사실 그 가톨릭 학교만 13년을 다닌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군대도 군종병으로 다녀왔어요. 아우 교회가 지긋지긋해질 만도 하죠. 그런데 여러 군데서 활동을 해보니까 느낀 점은 교회 내에서 청년 신자들끼리 무언가를 이야기해보고 실행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는 역할만 한 것이죠. 근데 교회의 그 관점을 가지고 좀 사회적으로 뭔가를 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회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장녀는커녕 뭐 그냥 이상한 사람 취급하죠. 용어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보지 않고 그렇게 보시는 분도 많고 또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린애들이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시하면서 오히려 이제 교회의 노령화를 가속시키는 거죠. 좀 그렇게 보는데 이러한 시각 자체가 그 청년들을 그 뭐라 그럴까요? 고루한 시각으로 박제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이란 틀을 그 분들의 그 머릿속에 그 틀로 박제화를 시키는 거죠. 요즘 얘기하는 거 많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라떼스 홀스 말이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냥 복제를 시키는 겁니다. 네. 이러한 모습 자체는 결론적으로는 교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청년을 교회에서 그냥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샬롬의 얘기가 안 나오나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샬롬에는 가톨릭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의견을 개진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전공들이 모이잖아요. 저는 정치학을 전공을 했고 선생님께서는 법 전공하셨고 뭐 생명공학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밀접하지 않은 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속을 터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고 청년들은 그러한 것에 굉장히 많이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각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청년 신자들에게 힘을 불러일으켜서 나중에는 교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샬롬회가 이제 앞으로 교회를 한 단계 전진시킬 수 있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화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청년 그리스도인의 패기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샬롬 네. 샬롬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